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 펴보시면 착오가 나와요. 아, 맞아. 그거. 그죠? 제가 말씀을 안 했죠. 그죠? 저번 주 우리가 통정어휘 표시하면서 구별 개념 안 했죠. 그죠? 구별 개념에서 몇 페이지를 표시해야 되냐면, 그죠? 76페이지죠. 76페이지 구별 개념. 76페이지 구별 개념하면 은닉행이라는 말이 나와요. 은닉행이. 자, 우리가 저번 주에 통정어휘 표시했는데 이런 거 했죠. 갑과 을이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가장 매매는 통정어휘 표시여서 무효고, 따라서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니까 갑에게 아직도 소유권이 있다. 이거 우리가 저번 주에 통정어휘 표시고, 구별해야 될 것이요. 은닉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뭘 하고 싶냐면은 증여를 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증여하고 싶다고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서 둘이 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줬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요 갑과 을 간의 가장 매매는 통정어휘 표시에서 무효라는 점은 변함이 없어요. 짜가 하는 거죠. 근데 이 증여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라는 점이죠. 또 이 증여는 숨어 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은닉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을의 등기도 유효하고요. 을은 확정적으로 뭘 갖냐면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요. 증여할 마음으로 매매한 것처럼 짜고 이전 등기해 놓으면 뭐는 무효죠? 매매는 무효지만 증여는 뭐죠? 유효한데 증여는 숨어 있다 그래서 은닉행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을의 등기도 유효하고 을은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어렵나요? 쉽게 생각해 보죠. 자, 을이 요렇게 증여인데 매매한 것처럼 가정해서 등기해 놓아줬다가 세무공무원한테 걸렸어요. 그럼 세무공무원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아, 지금 당신들이 매매한 게 아니라 증여한 거잖아. 증여세 내라고 하겠죠. 그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매매는 무효예요. 그렇지만 뭐죠? 증여가 뭐예요? 유효한 거고. 그러니까 을은 뭘 내야 돼요? 증여세를 내야 된다. 이런 말이고, 다만 이 증여는 겉에 나타나 있지 않고 뭐죠? 숨어 있다 그래서 은닉행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을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가져요. 어차피 을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죠. 을이 지거 지가 팔아먹은 거죠. 따라서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갖죠. 통정어휘 표시는 달랐죠.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병은 선이여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하고 악이면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차이점이 있죠. 그죠? 좀 비교해서 기억해 두시 바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걸리면 뭘 내야 됩니까? 증여세를 내야 된다. 왜냐하면 매매는 무효고 뭐가 유효하기 때문에? 증여가 유효하기 때문에. 그게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판례도 같은 취지고요. 신탁행위란 말이 나와요. 신탁행위는 개념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죠? 넘는이라는 두 글자예요. 그래서 넘는 권리를 이전하면서 상대방은 일정한 목적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를 신탁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탁행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게 뭐예요? 신탁행위. 신탁행위 뭐라고요?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신탁법에서 온 개념인데 민법에서는 그냥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거 우리가 신탁행위라고 해요. 신탁행위라고 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컨대 양도담보하고 그 다음에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가 대표적인 뭐죠? 신탁행위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양도담보라는 거는 요겁니다.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1억 원을 빌려주면서 갑 소유 A 부동산에다가 담보를 설정하려고 해요. 자, 그럼 생각해 보는데 만약에 이 A 건물이 1억 2천이라고 시가가 1억 2천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상태라면 저당권 설정하고는요 1억 못 빌려줘요. 왜냐하면 나중에 갑이 돈을 못 갚았을 때 경매했을 때 1억 2천짜리 건물이 1억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빌릴 때는 한 1억 2천 정도 하면 한 8, 9천, 7, 8천 빌려야 많이 빌리는 거거든요. 동의하시죠, 그죠?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담보로서 어떻게 해요? 부족하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기 자산이 1억 2,100이나 있는데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빌리면 많이 빌려봐야 7, 8천밖에 못 빌린다. 이게 뭐죠? 서로가 불만이 있는 거죠. 이때 갑이 을에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가 있어요. 부동산이면 이전 등기를 해주겠죠.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우리가 양도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양도담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양도담보란 뭐냐 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죠? 양도담보예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을은 자기 앞으로 미리 뭘 해놨어요? 소유권을 이전 등기해놨으니까 갑이 안 갚으면 먹으면 되죠. 따라서 1억 2천 전체를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채무자 입장에서도 저당권 설정하면 한 7, 8천밖에 못 빌린데 양도담보를 설정하면 어떻게 돈을 이빠이 빌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의외로 굉장히 실무적으로 많이 쓰여요. 많이 쓰이는 담보고요. 시험 문제도 아주 잘 나눈 담보입니다. 개념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죠? 양도담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갑과 을은 의사가 담보를 설정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외부적으로는 이전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뭐가 돼요?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물론 갑과 을 간에 무엇을 통해서요? 계약을 통해서 하니까 이렇게 따지게 되면 의사표시가 불일치되어 있고 통정 짜고 하는 것이니까 요 양도담보가 통정허위 표시로서 뭐인 것처럼 보여요? 무효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통정허위 표시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주면서 주는 척하는 것만 통정허위 표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주는 것이 있긴 한데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은 통정허위 표시가 아니라 신탁행위고요. 신탁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요 양도담보는 유효다. 이렇게 우리 판례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자, 통정허위 표시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안 주면서 주는 척하는 게 뭐죠? 통정허위 표시입니다. 주는 게 있어요. 다만 주는 게 있는데 좀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을 우리가 신탁행위라고 하고요. 신탁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신탁행위하면 좀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게 뭐죠? 신탁행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는 이런 겁니다. 자, 을이 갑에게요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 거지 같은 놈이 돈을 안 갚아요. 친구인 병이 지나가다가 을을 본 거죠. 야, 너 표정이 왜 이렇게 뭐 똥 씹은 표정이야? 아, 이 거지 같은 새끼가 돈 빌려달라 금방 갚는다 그래서 빌려줬는데 안 갚어 미치겠어. 그랬더니 그 병이 을에게 내가 대신 받아줄게 해가지고 을한테 갑한테 가서 야, 자식아, 을한테 빨리 돈 갚아라고 지랄거리면 갑이 병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네 일이나 신경 쓰자 자식아. 네가 돈 빌렸어? 왜 네가 와서 지랄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병이 이제 다시 을한테 가서 내가 갑한테 가서 너한테 돈을 빨리 갚으라고 얘기했더니 내 일이나 신경 쓰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채권을 양도해 준 것처럼 해주면 내가 요놈한테 가서 떳떳하게 돈 달라고 지랄거려 줄게. 이게 뭐예요? 채권 추심을 위한 뭐예요? 채권 양도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을이 병에게 실제로 채권을 주는 건 아니에요. 을은 병에게 뭘 주고 싶으냐면 갑한테 대신 돈을 받을 수 있는 대리권 정도를 주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가 넘어가 있는 것처럼 뭐예요? 채권이 양도된 것처럼 보이니까 이것도 주고자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거니까 통정어휘 표시가 아니고 신탁행위고 따라서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다 했습니다. 사행위는 저번 주에 했죠? 채무자가 돈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걸 우리가 뭐죠?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다 했죠?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통정어휘 표시 뭐라고요? 안 주면서 주는 척하는 게 뭐죠? 통정어휘 표시입니다. 무효죠. 그 다음에 은닉행위는 뭐냐면요. 실제로 어떻게 해요? 주는 거죠. 진짜로 주는 거죠. 따라서 뭐예요? 유효한 거죠. 신탁행위는 뭔가요? 주긴 주는데 주는 거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게 뭐죠? 신탁행위고 신탁행위도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입니다. 무효인 것은 안 주면서 주는 척하는 뭐만요? 통정허위 표시만 무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오늘 진도입니다.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착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착오. 81페이지. 일단 개념은요. 81페이지 착오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뭐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부터 의사표시가 불일치했음을 뻔히 알면서 하는 건 뭐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거짓말이고 뻔히 알면서 상대방과 짜고 하는 것은 뭐예요? 통정허위 표시고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게 뭐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일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유효합니다. 다만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중요 부분이고요. 또 착오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데 다만 이 취소를 가지고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하냐면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합니다. 교재 법조문이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면 109조 1항입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뭐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하죠. 그러면 합쳐보면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고요. 이항 전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누구한테요? 선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합니다. 교재 밑에 의이 나와 있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착오에 뭐가 나오냐면
태양이 나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일정한 의사가 형성이 돼서요. 그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의사표시인데 실제로는 하나가 더 있어요. 의사를 표시하게 된 뭐가 있는 거죠? 동기가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일정한 동기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의사가 만들어지고요. 그 의사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한다. 이 관계죠.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동기를 가지고요. 열심히 땅을 보러 다녀봤어요. 마음에 드는 땅을 발견한 거죠. 아, 이 땅을 사야지. 뭐가 만들어진 거죠? 의사가 만들어졌고요. 그 의사에 의해서 이 땅 나에게 파셔. 뭐합니까? 표시를 한다. 요 세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요 세 단계 중에서 특히 동기가 잘못됐으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동기의 착오라고 해요. 동기는 문제가 없는데 의사가 잘못됐으면 이걸 우리가 내용상의 착오라고 해요. 동기도 문제없고 내용도 문제없는데 표시만 잘못된 것을 뭐라 그러냐면 표시상의 착오라고 합니다. 착오는 결국은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거죠. 표시상의 착오, 내용상의 착오, 동기의 착오, 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쉬운 표시상의 착오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의사는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에 땅을 팔고 싶었어요. 3천만에 팔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말을 하는 과정에서 혀가 짧아가지고 3,000원에 팔겠다라고 잘못 얘기했어요. 뭐가 잘못된 거죠? 표시. 잘못 말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오담이라고 하죠. 제가 3천만을 팔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편지를 쓰는 과정에서 급하게 쓰다 보니까 3,000원에 팔겠다라고 잘못 썼대요. 뭐가 잘못됐죠? 표시. 우리가 잘못 쓰는 걸 뭐라 그래요? 오기라고 하죠. 따라서 표시상의 착오는 동기도 의사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만 잘못된 것을 말해요? 표시만 잘못된 것을 말하고요. 얘는 잘못 말하거나 잘못 적는 것을 우리가 뭐죠? 표시상의 착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내용상의 착오는 표시가 정확히 됐는데 그 의사, 그 의미가 내용이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되고 있는 걸 우리가 뭐죠? 내용상의 착오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표시가 잘못된 것은 뭐예요? 표시상의 착오. 표시는 정확히 됐는데 뭐가 잘못되고 있어요? 의사. 내용이 잘못 전달되고 있는 걸 우리가 내용상의 착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제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 자식아, 잘 먹고 잘 살아 이 자식아. 그랬더니 그쪽에서 고마워 그런단 말이죠. 이게 내용상의 착오예요. 제가 잘 먹고 잘 살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나가 뒤지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고마워, 꼭 잘 먹고 잘 살게 그랬다면 표시가 정확히 됐더라도 그 의미가 상대방에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전달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죠? 내용상의 착오라고 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가장 기억나는 건 뭐냐면 옛날에 그 이명박 정권 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외국에서 이렇게 귀국을 하시는데 기자가 돌발적 이건희 회장한테 이명박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건희 회장이 뭐라 그러셨냐면 낙제점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청와대에서 어떻게 해요? 화가 난 거죠. 왜냐하면 낙제점이 아니라는 말은 뭐예요? 드럽게 못했다는 뜻이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는 청와대에서 건방지다. 무슨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드럽게 못한다라고 비판할 수 있느냐라고 막 대변인이 발표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다음날 이제 삼성그룹에서 이제 화들짝 놀란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 사장이 나와가지고 이러는 거죠. 이건희 회장님의 특이한 화법인데
낙제점이 아니라는 얘기는 더럽게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참 잘했어요 라는 뜻입니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웃기죠? 아무튼 그럼 결국은 만약에 낙제점이 아니라는 그 얘기가 이건희 회장 입장에서 참 잘했다는 의미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무슨 의미로 받아들인 거예요? 더럽게 못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면 뭐가 잘못 전달되고 있는 거죠? 의사가. 내용이 잘못 전달되고 있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내용상의 착오라고 합니다. 수험자는 한 가지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요 을에게 100달러에 팔겠다라고 정확히 적었어요. 표시는 정확히 된 거죠. 근데 100달러로 팔겠다라고 한국에서 얘기하면 상대방은 당연히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요? 미국 달러로 100달러로 받아들이겠죠. 근데 갑이 집단에는 호주 달러로 100달러라고 얘기한 거라면 표시가 정확히 됐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의미를 다르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내용상의 착오라고 합니다. 조심할 것은 이렇게 적으려다가 이렇게 적은 것은 표시상의 착오지 뭐가 아닙니까? 내용상의 착오가 아니에요. 정확히 적긴 했는데 표시하긴 했는데 그 의미가 상대방에게 다르게 전달되고 있는 걸 우리가 뭐죠? 내용상의 착오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제가 열심히 설명드리긴 하지만 두 가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표시상의 착오 같으면 상대는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자식아? 3,000원 이렇게 대묻겠죠. 그죠? 3,000원 원의 팔당을 3,000원 했는데 고지 그때를 듣는 사람은 아무 없고요. 그 다음에 내용상의 착오는 얘를 찾기도 어렵잖아요. 그죠?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판례의 99.999%는 다 무슨 착오냐면요. 동계의 착오예요. 시험 문제도 뭐에 나오냐면 동계의 착오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동계의 착오예요. 자, 개념은 이렇게 되는 거죠.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실제로 그 땅에는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땅을 사게 된 뭐의 착오죠? 동계의 착오죠.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땅값이 더럽게 많이 오를 줄 알고 땅을 샀는데 그린벨트가 뭐 되지 않아요? 해제되지 않아요. 땅을 사게 된 뭐의 착오죠? 동계의 착오죠. 감 오시나요? 동계의 착오는 판례 중에서 가장 재밌는 판례는요. 염소 사건이 있어요. 염소 사건. 자, 이거 옛날 판례인데 이런 겁니다. 제가 시골 장터에 갔어요. 장터에 갔는데 염소를 팔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염소 한 마리가 저처럼 배가 볼록 나왔어요. 아, 임신했구나. 일타 쌍피구나. 흐뭇한 마음에 염소를 사가지고 집에 와서 며칠 지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임신한 염소가 아니라 뭐죠? 비만한 염소였어요. 그러면 염소를 사게 된 뭐의 착오죠? 동계의 착오인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드린 말씀 보면 느낌이 오시죠? 동계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항상 취소를 못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요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는 비로소 죄송합니다.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알려진 것이 아니라 유발된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임신한 줄 알고 염소를 사왔는데 배불뚝이 염소였다. 그래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염소를 구입하면서 그 동기를 뭐 했어요? 표시했어요. 아, 제가 이 염소를 사는 이유가 임신한 염소이기 때문에 제가 사는 겁니다. 라고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다면 임신한 것이 아니라 비만한 염소라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아니면 저는 원래 염소 살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지나가는데 그 염소 파는 사람이 염소 사세요. 이 염소는 임신한 염소입니다. 일단 1타 쌍피고 제소주염이 1타 3피까지 갑니다. 라고 염소 살 마음을 뭐 했어요? 유발시켰다면 그때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동기가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유발된 경우에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교재 보시면 자 82페이지에 3의 중간에 동기착오 의가 나와 있고 학설이 나와 있는데 다수설 학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쭉 읽어보시는 것이고 우리는 뭘 중요합니까? 판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쭉 우측까지 상단 내용이 나와 있는데 결국은 무슨 얘기죠?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지만 그 동기가 표시가 됐는지 아니면 유발된 경우에 비로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끝났다 얘기죠. 그 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취소의 요건 해가지고 한 장을 넘겨보시면 84페이지에 법률행위에 뭐가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이렇게 나와있죠. 자 이거죠. 자 중요 부분이어야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좀 기억할 걸 좀 정리해보면 첫째 중요 부분이 되려면요 표의자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중요해야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지 애인 사진이다 그러면 표의자 입장에서 물론 뭐예요? 중요하겠죠. 지 애인 사진이면.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 없잖아요. 빳빳해서 휴지로도 못 쓰잖아요. 이런 거는 뭐가 아니란 얘기죠? 중요 부분이 아니란 얘기죠. 중요 부분이 되려면 표의자 입장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도 뭐 해야 돼요? 중요해야 비로소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요거를 기억해 두시는데 요거 가지고는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두 번째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중요 부분이라는 점이죠. 다시 말하면 착오를 일으켰는데 하등에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요. 그러면 중요 부분 아닙니다.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1억의 땅을 샀거든요. 근데 땅값이 오를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도 안 올라요. 중요 부분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중요 부분 아니죠. 땅값이 안 오른다는 말은 그냥 그대로 뭐예요? 1억이라는 얘기잖아요.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잖아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착오가 중요 부분이고 중요 부분이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오르는 거는 이익이 없는 것이지 뭐가 아닌 거예요? 불이익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은 중요 부분 아니고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는 뭐 사람 물건에서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는데 읽어보면서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논점이 뭐예요? 경제적 불이익인 거죠. 그래서 교재 나온 내용 읽어보면서 아 이거는 불이익하니까 중요 부분이구나. 아 이거는 불이익하지 않으니까 뭐죠? 중요 부분이 아니구나. 이렇게 뭐죠? 연습하고 이해하는 것이고 실제로 의외로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중요 부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거 가지고 지문을 푸시면 은근히 쉽게 정리가 돼요.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그게 나와 있는 것들인데 돈을 빌려줬어요.
채무자가 뒤바뀌었어요. 중요 부분일까요? 갑돌이가 빌린다 그래서 돈 빌려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갑순이가 빌린 거였어요. 중요 부분인가요? 아니, 이걸 생각해. 경제적 불이익할 수 있을까요? 있겠죠. 그잖아요. 그죠? 왜요? 누가 채무자인지에 따라서 경제력이 다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지 않으세요? 아니, 이건희 회장이 돈 빌린다 그래서 돈 빌려줬더니 완전 개그지인 안영찬이 빌렸어요. 돈 갚을 능력이 다르잖아요. 따라서 채무자가 뒤바뀐 것은 뭐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 논리를 왜 못 쫓아지지? 자, 채권자가 뒤바뀌었어요. 갑돌이한테 돈 빌린 줄 알았는데 갑순이가 돈 빌려준 거예요. 중요 부분인가요? 아니죠. 아니, 어차피 누가 돈 빌려줬든지 간에 빌린 돈 갚으면 그만이잖아요.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잖아요. 그럼 뭐가 아닌 거예요? 중요 부분이 아니잖아요. 뭐가 이 경직돼 있으신 것 같은데. 자, 두뇌를 아침에 추우시더라도 이렇게 막 너무 막 이러시면 안 돼요. 막 재미없는 표정 지으시면 안 되고 즐겁게 두뇌를 뭐요? 말랑말랑 해야 돼요. 자꾸 이거를 경직되게 뭔가를 외우려고 하고 막 하려고 하면 이 민법은요 10년짜리 공부가 돼요. 자, 한번 해보죠. 자, 아파트를 빌렸어요. 임대인이 뒤바뀌었어요. 중요 부분이 아니에요? 아니죠. 왜요? 누가 임대인이든지 간에 뭐 하면 그만이에요? 사용 수익하면 그만이잖아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뒤바뀌었어요. 중요 부분인가요? 중요 부분이죠. 왜요? 누가 임차인지에 대해 따라서 월세를 제대로 낼 수 있는지가 어떻게 해요? 달라지니까. 그건 뭐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뭐예요? 중요 부분인 거죠.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어요?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었어요. 중요 부분인가요? 난리 났죠. 지금 집 못 짓는데 땅 날린 거잖아요. 명백히 뭐가 있어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니까 뭐예요? 중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샀어요. 근데 그 농사가 순자갈밭이에요. 중요 부분인가요? 중요 부분이죠. 왜요? 농사 못 지면 뭐가 있는 거예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중요 부분인 거죠. 동의하시죠? 이거 외우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 뭔가를 규정한 거 딸딸딸 외운다 그래서 전혀 문제 푸는데 도움이 안 되고요. 뭐가 있어야 중요 부분입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 부분이고, 자꾸 이거를 중요 부분이 아니라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경제적 불이익하겠구나. 그러니까 뭐죠? 중요 부분이니까 인다라고 어떻게 해요? 따지고 뭐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외워야 되는 거는요, 한 가지가 있어요. 시가, 가격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 아닙니다. 수량 부족, 지적 부족도 중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 그럴까 이해하셔야 되겠죠? 가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죠? 근데 왜 가격이 우리 판례는 중요 부분이 아니라고 하죠? 이유는 거래의 안전보호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가격이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요, 불리하면 무조건 다 취소해버려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땅과 토지라는 것은 정가라는 게 없잖아요. 가격이라는 것이 뭐예요? 밀고 땡기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만약에 가격이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 좀 싸게 판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취소해버려요? 매도인이. 좀 비싸게 산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취소해버려요? 매수인이. 그럼 이 거래가 계속 뭐 될 수 없어요? 유지될 수가 없고요. 대부분이 다 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취소가 될 거라는 거죠. 따라서 시가 가격은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이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량 부족, 지적 부족은 뭐냐면 이런 거죠. 땅이 100평이라 그래서 땅을 샀거든요.
근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까 90평밖에 안 되더라. 이게 뭐죠? 수량부족, 지적부족입니다. 이것도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마찬가지로 거래의 안전보호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지적제도는요, 엉터리예요. 다 틀려요. 왜 틀리냐면 이게 일제시대 때 만든 걸 지금 두고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주 우리나라 엽기적인 나라입니다. 현재 우리가 국가사업으로서 지적을 정비 중이거든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마 뭐 올해 끝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지금 다 틀려 있잖아요. 다 틀려 있는데 만약에 그것도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요, 웬만하면 이것도 어떻게 해요? 다 취소된다는 거예요. 다 잘못되어 있으니까. 팔았는데 좀 넓은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취소해버려요? 매도인이 취소해버릴 거고. 샀는데 좀 좁은 것 같아요. 그럼 누가요? 매수인이 취소해볼 거라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가격과 마찬가지로 중요 부분이면 대부분의 계약이 다 뭐가 될 거예요? 취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적이 정비되기 전까지는 우리 국민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될 일이고,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수량이나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하지 못해요?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그래서요, 거래가량도 그래요. 거래가량도 땅 보러 가셔가지고 느낌이 좀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측량하고 계약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 절대로 측량 못한다 그래. 측량하고 싶으면 계약서 씁시다 이런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계약하고 측량하면 좁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뭐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게 거래 관행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만약에 측량 좀 하면 안 될까 했더니 어떻게 해요? 죽어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 땅은 뭐예요? 작은 땅이에요. 측량할 필요도 없이 뭐예요? 작은 땅인 거예요. 만약에 그 땅이 지적 공부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거나 오히려 넓다면 측량하세요 그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측량 못하게 막을 때는 싸울 이유 하나도 없고 이 땅은 지적에 나와 있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작은 땅이구나 라고 땅값을 뭐 하면 돼요? 깎으면 그만이지. 그거 가지고 측량한다 안 한다 싸울 이유는 없다는 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아무튼 수량, 지적, 부족은 뭐가 아닙니까? 중요 부분이 아닙니다. 요 세 가지. 하나만 더 한다면 네 번째로 중요 부분이라는 사실은 누가 입증하냐면 취소하고자 하는 표우자가 입증을 한다. 왜냐하면 중요 부분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으니까 취소하고자 하는 누가요? 표우자가 입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교재 나와 있는 대로 막 이것저것 외워 제끼면 안 되고요. 요 네 가지 기억해 두시고 요 가지고 뭐죠?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2번 해가지고 착오에 뭐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그죠? 285페이지 하단이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뭐하지 못해요? 취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다른 말로 하면 과실에 의한 의사표시예요. 착오는 반드시 무엇을 내포하게 되냐면 과실을 내포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과실이 뭐죠?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죠. 그죠? 선의가 뭐예요? 모르고 있는 정신상태. 악의가 뭔가요? 알고 있는 정신상태. 과실이 뭔가요?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죠. 그죠? 동의하시죠? 착오가 뭐죠? 의사표시가 불실했음을 모르고 하는 거죠. 왜 몰라요?
알 수 있는데도 모르는 거죠. 따라서 착오는 반드시 무엇을 내포해요? 과실을 내포하고요.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는데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무슨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요?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해요. 그럼 이제 과실과 중과실을 구별해야 되겠죠? 자, 과실은 뭐라고요?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주의를 기울였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모르는 거죠. 따라서 과실이란 주의, 의무가 결여가 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과실이에요. 그럼 중과실은 뭐냐? 누구든지 당연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게 뭐예요? 중과실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현저한 주의 의무가 결여가 되어 있는 것이 뭐죠? 중과실입니다. 다시 한번요. 단순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건 뭐예요? 과실. 누구든지 당연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것은 뭐예요? 중대한 과실. 다시 말하면 주의 의무가 결여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과실. 현저한 주의 의무가 결여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중과실이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는데 문제는 요거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도의 차이죠. 그냥 모르는 건 뭐예요? 과실. 지나치게 모르는 건 뭐예요? 중과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신뢰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한 거는요. 이거는 뭐예요? 과실이에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을 안 하는 것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 안 한 것은 이건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에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요. 자, 확인을 안 했습니다. 주의 의무가 결여된 거죠. 근데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은 뭐예요? 과실.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하는 것은 무슨 과실이에요? 중대한 과실. 착오를 이유로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요,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부 등본을 안 떼봤어요. 확인 안 했죠. 근데 문제는 며칠 지나고 보니까 저보다 선순위로 엄청난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어요. 난리 난 거죠. 이랬을 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만약에 제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등기부 등본 안 떼봤으면 그것은 뭐예요? 중대한 과실인 거예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중개사가 걱정하지 마세요. 깨끗해요. 라고 하길래 믿고 확인을 안 했다면 그것은 뭐예요? 과실.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것은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무슨 아세요?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확인 안 했다. 그럼 뭐예요? 중과실인 거죠. 중개사를 통하여 중개사를 믿고 어쩌고저쩌고 잘못했다. 그럼 뭐예요? 과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어요. 근데 공장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안 했어요. 만약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 안 했다면 그것은 뭐예요? 중대한 과실.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매도인이 다들 공장 짓습니다. 이 동네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길래 믿고 매도인을 믿고 확인 안 했다면 그것은 뭐예요? 과실.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바보 같은 분들이 뭐냐면 교재 86페이지에 판례가 나와 있거든요. 이 판례가 지금 말씀드린 공장 판례거든요. 이런 분들 많아. 공장은 중과실, 공장은 이렇게 외우신다고.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는 중과실일 수도 있고 뭐예요? 과실일 수도 있는데 요 판례가 중과실인 이유는 뭐예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공장 건축이 가능한지를 확인 안 했으니까 뭐예요? 중과실이지. 공장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중과실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우리 판례 가고 시험 나왔던 게 뭐가 있냐면 고려청자를 구입했거든요. 가짜라고 밝혀졌어요. 근데 그것을 착오를 이뤄 취소할 수 있는가? 똑같아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고려청자가 진품인지 가짜인지를 확인 안 했다면 그것은 뭐예요? 중과실. 착오를 이루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판례는 뭐냐면 소개한 사람을 믿었어요. 소개한 사람을 믿어가지고 확인 안 했다면 그것은 뭐예요?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루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항상 중과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이유 없이 확인하는 것은 뭐예요? 중과실. 착오를 이루어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누군가를 믿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은 뭐예요? 과실. 착오를 이루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예? 취소하면요? 그것도 우리가 나중에 해야 돼. 취소는. 일단 여기까지죠. 자, 이제 86페이지에 오시면 효과입니다. 원칙 해가지고 취소할 수가 있다. 다만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부당이득으로 반환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세한 것은 우리가 취소라고 해서 따로 공부할 거고요. 2번 제3자에 대한 관계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합니까?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는 못합니다. 5번 표의자의 3번 배상책임 문제가 나오죠. 자, 첫 시간은 기억나세요? 손해배상은 아무 때나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뭐 해야지만요? 위법해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자, 그때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착오가 위법한가요? 착오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착오의 경우에는 뭘 청구하지 못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착오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착오는 뭐 하잖아요? 위법하지 않은 것이므로 상대방이 뭘 청구하지 못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판례 같은 취지고 우측에 적용 범위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일단은 큰 의미는 없어요. 그 다음에 착오와 관련 문제도 나중에 해당 부분에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다른 제도에 결합해 가지고 착오와 사기는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다는 거 일단 설명드리고 넘기셔가지고 착오와 하자 담보 책임은 하자 담보 책임만 물을 수 있고 착오를 일은 취소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가 하자 담보 책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알 수 없어요. 뒤에서 보자고요. 3번 착오와 해제도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루어 취소할 수 있다는 게 결론인데 이것도 우리가 아직 해제를 안 했으니까 뭐죠? 뒤에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가서 착오와 법률행 해석 숨은 불합의 무효는 우리가 저번 주에 했어요. 저번 주에 어떻게 했죠?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한다. 기억나시나요? 만약에 자연적 해석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집 하면서 막 떠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 해석을 해서 불합의가 되는 경우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 착오는 항상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하지만 발생합니다. 대표 이제 풀어볼게요. 갑은 현재 A시의 그린벨트로 지정된 토지가 해제되면 토지가 많은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까지 끊어볼게요. 자, 그럼 이건 뭘까요? 그린벨트가 해제될 줄 알았는데 해제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동기의 착오죠. 그죠? 그죠? 그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부터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하지만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색하지 않은 채죠. 동기가 뭐가 안 됐다고요? 표시가 안 됐다고요. 내색하지 않은 채라는 말 속에서 이거는 동계착오지만 착오를 이유로 뭐하지 못해요? 취소할 수가 없는 경우구나. 이렇게 나와야죠. 이해되시죠? 이 문제도 기출문제인데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왜 많이 틀려요? 문제를 그냥 넘어가니까. 그죠? 동계착오는 항상 표시가 되거나 유발됐는지가 뭐죠? 관건이기 때문에 문제를 푸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찾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돼요. 또 계속 보시면 A시의 그린벨트 내 토지를 소유한 을가 교섭하여 시세보다 10%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였다. 두 번째 문제가 생겼네요. 10% 비싼 가격으로 매입했죠. 중요 부분인가요? 중요 부분이 아니에요? 아니죠. 아까 제가 열심히 설명드렸잖아요. 시가. 그죠? 이거잖아요. 이거 쳐다보셔야죠. 그죠? 시가. 가격에 관한 착오는 뭐가 아니에요? 중요 부분이 아니다. 왜 그렇다고요?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비싸게 주면 누가요? 산 사람이 취소할 거라는 거죠. 그죠? 따라서 10% 비싸게 준 것은 시가에 관한 착오고, 시가에 관한 착오는 뭐가 아닙니까? 중요 부분이 아닙니다. 계속 보시면 그러나 매수한 토지가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 제외된 경우 다음 설문 중 가장 타당한 것은 답은 뭐죠? 4번입니다. 답은 매매 계약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이게 답이에요. 왜요? 동계 착오는 뭐가 안 됐어요? 표시가 안 되죠. 내색하지 않은 채에서 끝났고 10% 비싸게 줬다. 시가에 관한 착오는 뭐가 아니라고요?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하지 못해요? 취소할 수 없죠. 아무 문제 없는 계약입니다. 따라 답은 뭐죠? 4번. 답은 매매 계약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다는 답이고요. 나머지 지문들은 설명 안 드리지만 그냥 억지로 만든 지문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지문입니다. 좀 쉬었다가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